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에는 무상 어린이 치과 진료 정책을 펼칩니다. 사전에 의료 지원을 신청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초등학생은 시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초등학생이고 진료 지원 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입니다. 중앙정부는 청년수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지만 이번에는 수용했습니다. 성남시로 이사가자라는 댓글로 SNS는 뜨겁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예산을 허투루 나쁜 데 쓰지 않으면 이런 복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새누리당이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했지요. 후폭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1차 발표부터 친박계 3선인 김태환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로 물갈이 공포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유출 논란을 빚은 경선용 여론조사 결과가 당 공식 조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 진원지가 어디냐, 이걸 놓고 개파 간의 파열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정 개파의 누군가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것이 확인되면 총선 주도권 다툼에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김종인의 단칼 리더십, 정치판 들었다 놓았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취임 40여일 만에 말도 탈도 많던 당을 꼼짝 못하게 장악하고 느닷없는 야권 통합 제안으로 국민의당을 들었다 놓았다 하니 야권의 촉각이 온통 그에게 쏠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그렇습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독일 유학파라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이념적 수용도가 넓은 편이다. 오랜 양당 정치 경험으로 실용성을 중시한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은 과거 야권 지도자가 대세 편승형 리더십이었다면 김종인 대표는 대세 주도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성격 탓에 주변에는 의논하고 보관을 제시하는 책사형 참모도 보이지 않는데요. 김종인 대표에게 참모는 자신의 판단과 지시를 전달, 이행하는 역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김종인 리더십, 실체가 있느냐 아니면 허상이냐, 이건 총선 결과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경우 김종인 대표가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고 또 내년 대선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거론될 수 있는 것이죠. 지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고요. 뜨는 김종인의 대조되는 상대는 가라앉는 안철수입니다. 양당 정치에 불신을 던진 중도 무당파층과 정권 교체를 열망한 전통적 야당 지지층이 사실 안풍의 진원지였는데요. 하지만 4년 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이 5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안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창당 후
한 달여 만에 국민의당 지지율은 8%까지 떨어졌습니다. 호남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수도권 2030 지지층이 이탈한 결과란 거지요. 여기에 필리버스터 정국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제안한 야권 통합 논의에 국민의당 지도부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당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입니다. 독자 생존을 주장했는데요. 가능할까요? 한국일보 일면의 의문입니다. 동아일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이 4.13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국민 앞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정계 은퇴도 고려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합니다. 목표는 국민의당의 원내 교섭단체 진출, 즉 20석 이상 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안철수 대표가 한마디 했는데요. 더민주는 주인이 그대로다. 선거가 끝나면 100%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야권 통합이 없다는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혹시 기자들이 못 알아들었을까 봐 어제 기자회견도 열어서 또 강조했습니다. 정당 지지율로 본 야권 통합론을 살핀 경향신문 기사도 보겠습니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을 보면 아직 새누리당의 위세가 여전한데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권 지지율이 총합했을 때 33%인데 이 정도면 새누리당의 오차 범위 안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야권 경쟁의 추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울고 야권 전체의 표심은 점점 커지면서 새누리당과의 차이를 좁혀가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흐름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수도권의 야권 지지층 표가 결집하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호남의 민심은 이길 수 있는 야당,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야당에 대한 전략적 선택으로 항상 쏠려왔지요. 호남만 붙잡던 안철수 대표에게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핀트는 친노의 응징자로서의 김종인 대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건조한 텍스트만 봐도 친노에 대한 김종인 대표의 언급은 기자의 유도 질문 가운데서 나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종인 대표의 여타 핵심 주장을 추려보겠습니다. 국민이 저 사람 정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천위원회가 판단할 것이다. 당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서 당선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라면서도 공천 결과가 미흡하면은 대표로서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야권 통합을 거절한 데 대해서 죽어도 싫다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싸움일 텐데 유권자들이 3번을 찍어서 사표, 죽을 사자 써서 사표로 만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양반도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지지도를 향상시키면은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에 남아 정치를 지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b.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마하!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사들의 행선지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을은 오기형 변호사, 문병호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갑은 박주민 변호사, 경기 성남 분당갑은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경기 군포갑은 김정우 교수가 꼽혔습니다. 도봉을의 경우 유인태 의원의 지역구지요. 다른 예비 후보들이 있는데 호남 유권자가 많다는 점에서 광주 출신의 오기형 변호사를 차출한다는 전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현재 서울 강북 지역 전략 공천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당이 지정해준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대로 꼭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섣부른 면이 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갑의 임수경 의원이 전략 공천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한국일보에서 말입니다. 한겨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와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일축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문재인 전 대표는 여러 차례 김종인 체제를 신뢰한다라거나 내가 대표였더라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심지어 당내 친노, 운동권 출신들이 공천에서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그런 걱정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내가 공천을 해도 그렇고 누가 해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실패했다라고 규정했는데요.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새정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천받기 위한 정당이 됐다라면서 야권이 힘을 보태도 어려운 마당에 분열로서 이기겠다는 논리는 황당하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잘 모르겠다. 생각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만나면 많이 공감하고 합의도 잘 되는 편이다.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 합의가 아니더라.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총선 때 영남과 강원 등 험지를 돌면서 힘을 싣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슈스케처럼 뽑겠다더니 비례공천개혁 또 헛말. 이게 한겨레 일면 제목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도 상향식 공천으로 뽑겠다던 김무성표 혁신안이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상향식 공천에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말뿐이었다는 것이죠. 이대로 간다면 지역구 의원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있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비례대표 공천권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달 전 이미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선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있을 때 만들어진 안은 공천 최종 결정을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상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에까지 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달에 주부,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2명에서 4명을 선정하는 보통국민 비례대표 공천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는데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석이 아쉬운 판에. 남북관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의 한겨레 칼럼 과정으로서의 평화 일부분입니다. 중국이 평화협정을 꺼내들었다. 북한의 주장을 받아서 중국이 움직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보석이다. 갈 길이 멀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하자는 중국의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9.19 공동성명의 핵심 합의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육자회담 재개에 합의하고 그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거부할 것 같은가? 미국 너무 믿지 말라. 미국은 자신이 약속한 다자 합의를 부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평화체제의 당사자임을 부정했다.
남은 임기 내에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멀리 가버렸다. 주변국들은 기다리지 않고 경기를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무능으로 자신의 운명을 주변국에게 맡긴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겪을 것이다. 네, 이 글에 상당한 비탄과 비장함이 묻어 있죠. 조용기 목사 측근들이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800억대 교회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 측근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이 조 목사가 수백억에 달하는 교회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피소된 지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이 그 측근들에게 조 목사가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편성된 특별 선교비 600억을 어디다 썼는지 물었다고 하는군요. 조만간 조용기 목사도 불려 나올 흐름이라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CBS 보도도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무렵 좌익 교수와 비슷한 활동을 했지만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일베에 올렸던 선거활동 글들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좌익 교수도 그렇고 이들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은 좌익 교수를 포함해서 이들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에 가담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국정원 직원이 정치 댓글을 달았는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글을 썼는데 어째서 선거 개입이 아니냐. 선거 개입을 한 사람들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 뿐이라는 인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은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니 국정원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 관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놓고 봐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검찰의 결과는 다르게 제대로 수사하려 했던 윤석열 검사가 이끈 특별수사팀, 이 특별수사팀의 관계자는 이들이 비록 다른 부서에 속해 있었지만 누가 어느 사이트에서 활동했는지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직적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조직적 활동을 했다. 원세훈 원장은 몰랐을까요? 예, 다음 대선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댓글 달 사람들을 심리 전단에서 빼서 다른 데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활동은 국정원 대선 개입이 아닌 게 되거든요. 로스쿨 학비가 연간 2천만 원대입니다. 한 학기에 1,000만 원인 셈이지요. 그래서 로스쿨들이 비싼 학비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사법시험 존치하느냐 마느냐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지난해 등록금을 인하하겠다. 이런 발표는 로스쿨의 고육책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로스쿨들이 등록금 인하와 함께 장학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등록금을 낮춰서 감소하는 수입을 장학금 축소로 만회하겠다는 의도인데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측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모처럼 미국 대선 이야기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연일 잘못된 철자를 구사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를 어떻게 표기하지요? 라고 묻습니다. LYING라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LYEN 이렇게 썼습니다. 철자법에 어긋난 단어를 외친 거지요. 트럼프는 또 트위터에다가 영광이란 단어, honor를 HONER 이렇게 썼습니다. HONOR로 써야 하는데 트럼프는 실전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를 뜻하는 초커, 여기에 불필요한 C를 더 넣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CHOKER인데 CHOCKER 이렇게 한 것이죠. 아직은 대선 후보 단계지만 이렇게 언어 실력의 기본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 후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된 분 중에 자기 나라 맞춤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이 잠드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고희 잠드소서라고 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겠읍니다. 무려 2개나
틀린 그런 대선 후보입니다. 드린다, 상납한다 할 때 바친다가 맞지요. 그래서 바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주가를 떠 바치다 할 때 바치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습니다인데 읍니다라고 표현했어요. 89년부터 습니다가 됐는데 말이죠.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로 말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분,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슈퍼 토요일 경선에서 트럼프에 맞선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작은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또한 작은 이변을 연출했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강경 보수 성향의 풀뿌리 조직인 티파티의 지원을 얻고 있는 크루즈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샌더스에 집중하자면 민주당에선 샌더스가 3개 주 가운데서 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지지자들의 조직력과 열정이 빛나고 또 백인 유권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힐러리를 상대로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추격의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한겨레는 평가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가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규 한국일보 정치부장은 아예 야당 샌더스의 실패에서 배워야 라는 칼럼을 실으면서 샌더스의 탈락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 부분이 주목됐습니다. 샌더스가 분배와 복지를 앞세운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자로서 평생 아웃사이더로 불평등 해소를 외친 정치인인 것은 틀리지 않다. 그런데 이 샌더스 바람을 잠재우고 있는 건 그가 추구하는 정치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 격인 흑인들이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 무책임한 희망 고문보다는 정치적 실용주의였던 셈이다. 네. 이상주의, 무책임한 희망 고문, 샌더스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경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분수대 코너. 오늘은 2차 사이버 망명에 멍드는 카톡이라는 제목입니다. 2014년 10월 검격이 카톡을 들여다본 게 알려지자 이용자들은 텔레그램으로 떼지어 옮겨갔다. 2배 가까운 262만여 명으로 가입자가 불어났다. 카톡 하루 이용자는 11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 후 1년여 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똑같은 공포가 재현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허술하면 미련 없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세상이다. 조금이라도 개인정보가 새나갈 위험이 있다면 누가 카톡을 쓰겠는가? 또 아이폰 보안 사수라는 애플의 전략이 성공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사생활을 중시할수록 아이폰으로 갈아탈 게 틀림없다. 이미 통과된 테러 방지법이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카톡, 라인 등 국내 메신저와 삼성, LG의 직격탄이 될 판이다. 네, 친기업 정권이라고 하더니 몰골이 참 볼만하네요. 세계일보의 수출, 소비, 투자 동력 상실, 경제는 겨울잠이라는 기사도 챙겨보겠습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최장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마저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세계일보가 인용한 지표는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때와 비교해서 12.2%나 감소했습니다. 14개월 연속 하락세인데 역대 최장기 기록이기도 합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도 활력을 잃었습니다. 1월 전체 산업 생산은 12월보다 1.2% 줄었고 소비 판매도 1.4%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의 하락으로 6% 줄었습니다. 실물 경제 전반에 들이운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심지어 저 안철수만 빼고 다 오라, 다 받겠다, 이런 오만한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당을 얼마나 만만하게 뽑으면 이런 막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막말 정치, 갑질 정치, 그리고 낡은 정치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좀 흥분된 상태가 아닌가 봐요. 참 극한적인 표현을 써가지고서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2011년과 2012년 지지율이 추락하던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들어온 김종인. 그는 한나라당 정권을 망친 친이명박 인사들의 용퇴를 주장했고 이에 친이명박 인사들의 반발을 자아냈는데 그 역사를 방송 뉴스로 재구성하자면 외부에서 수혈된 한나라당 비대위원들이 잇따라 현 정권의 국정 실패를 거론하며 실세 용퇴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좀 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걸 갖다 얘기한 것이지. 홍준표 전 대표는 김종인 위원의 이전 경력을 거론하며 비대위 전반을 비판했고 친이계는 집단 반발 조짐마저 보였습니다. 아니 쇄신하러 들어오셨다면서요. 그러면은 쇄신이라는 게 자기 자신 먼저 돌아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는 현 정부 실세 용퇴론을 제기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자질이 부족하다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폐쇄적인 인선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은 당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망각하고 상황을 호도한다며 현 정권 실세 용퇴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의혹이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극복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비대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참 안이하게 당을 이끌어오고 우리나라의 이 변화된 일반 유권자들의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겨울가서 지금 선거에서 패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각자가 본인 스스로가 왜 당이 이렇게 됐고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졌어야 될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굳이 뭐라고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한나라당 김종인 비대위원이 정강정책에서 보수란 단어를 아예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빼면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맞냐며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부패한 보수가 문제지 참 보수가 왜 문제냐며 당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친이계 장제원 의원은 트위터 글을 통해 중도 보수의 가치를 표를 위해 팔았다고 공격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의 비리를 밝히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을 때 친이계인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이상돈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비대위와의 결별도 각오하겠다. 그리고 또 비대위원들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아니 그런 거 좀 어떤 참 듣기 거북한 언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개혁될, 즉 책임질 사람이 이성을 잃고 하는 막말이라며 일축하는 김종인. 그리고 2016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방에는 적뿐입니다. 그래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너무나 이 자제력을 좀 상실한 그런 상태에서 말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내가 논평을 할 가치를 느끼질 않아요. 문화학자 엄기호 씨의 경향신문 칼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기력하고 못났다.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제1야당의 모습은 딱 이랬다. 거대 여당에 끌려다니기만 했다. 그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에 가까웠다. 그런데 무기력하게만 보이던 제1야당이 사고를 쳤다. 바로 필리버스터다.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에 나선 것이다. 말이 말로 대접받는 걸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정치만이 아니다. 사람을 통치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 무력한 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기력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진다.
이런 점에서 필리버스터는 분명 새로운 스캔들이었다. 필리버스터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무력과 무기력을 가르는 쐐기의 역할을 했다. 말을 들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던 현실을 인식하고 그 인식에 따라서 분노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했다. 말이 사람의 감정, 마음을 움직였다. 필리버스터를 듣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필리버스터도 무력하게 끝날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이길 것이라는 기대로 필리버스터를 보고 열광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질 것이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다. 말의 시궁창과 같던 한국 정치판에 뜬금없이 찾아온 필리버스터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과반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박영선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문자 그대로 한심했다. 무력을 다시 무기력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무력하지만 무기력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며 그 뭔가는 작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필리버스터에서 본 것은 바로 이 가능성이다. 무력한 말의 가능성이고 무력한 사람들의 가능성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삶에서 무기력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다. 네, 필리버스터를 응원한 시민 여러분이 옳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